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 영화는 어땠어요? 옛날에 한번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뭐 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도 그냥 한 2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그때 느낌하고 지금 느낌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10만 그루를 심어서 그 중에 2만 그루가 나올 건데 그래도 10만 그루를 심는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만 그루에서도 이제 만 그루는 그 다람쥐들한테 먹힐 거고, 그래서 기껏해 한제 만 그루 정도가 산을 이제 지킬 것이다. 그 10만 그루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거기에 10% 정도밖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나는 그 사실을 알 때 할 거냐? 또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는 못 돼도 한 예를 들면 만 그루를 심는다고 했을 때 한 100그루 정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나무가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과연 할 것인가? 참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영상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되게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만 알고 있는 이 십자가 고통, 나만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내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걸 누가 그만큼 알아주느냐 하는 거예요. 알아달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빠서 누구 삶 이렇게 알아주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그 이 삶의 모든 역사를 누가 알아줍니까? 나밖에 몰라요.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느낌이 인간적으로 잘 오지 않으니까 늘 외롭고 정말 쓸쓸하고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보상 심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포기한 지도 오래됐고 그러면은 무슨 낙으로 마지막 이제 남은 여생을 또 살아가실까? 거기에 대한 의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황혼기에 우리의 삶은 우울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다. 근데 그냥 지금 방식대로 그냥 살면 황혼기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그냥 그 정말 그 어떤 환자가 있어서 우울증을 겪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화가 돼서 힘이 빠지는 것처럼 정서적인 이제 영역도 시간이 가면 계속 기쁨과 충만함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기력, 불안, 우울, 그리고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우리의 신체적인 그런 에너지가 점점 노화를 통해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상태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영성 생활에 있어서 전진이 아니면 후퇴다. 절대 가만히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더 기쁘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 우울하고 허무해지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황혼기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혼율이 되게 높은데 17만 8천 쌍인가 이혼했다고 그러죠. 2017년 통계에는요. 지금 2018년 통계를 아직 못 봐서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31%, 31.8%가 거의 32%, 그러니까 한 30%라면 이제 3분의 1이죠. 30%가 넘는 비율의 이혼을 하신 분들의 그 통계를 보니까 결혼 20년 차 이상입니다. 30% 이상이 1등 먹은 거예요. 그럼 2등은 몇 년 차겠어요? 10년 차 이상? 15년 차 이상? 아니 2등은
1에서 4년 차까지. 그럼 딱 벌써 그게 28%가 그래. 그러니까 50% 이상이, 반 이상이 결혼 20년 차 이상 아니면 결혼 4년 차 이하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 얘기가? 네. 왜 20년 차 됐는데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아서 서로 잘 알고 이제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도 또 좀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지도 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도 얼마나 헤어지고 싶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을 텐데 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맞춰서 거기까지 왔는데 왜 20년 차 이상 됐는데 갈라서느냐? 네, 애들 키우고 나니까 이제 내 발목을 잡을 것들이 없다 이 말인가요? 옛날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헤어진다는 건 참 힘들었고 우리 가톨릭에서는 특별히 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별로 안 좋았고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좀 부모님으로서 좀 그런 모습 보여준다는 거는 참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걸 감안하면서까지 딱 갈라선다는 거는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티면서 산 거지. 그냥. 계속 버티면서 두고 보자. 애들 시집 장가만 가봐라. 뭐 이런 거. 또는 뭐 상대방이 이제 힘 떨어져 봐가지고 이제 내가 제일 필요로 할 때 내가 떡 떠나면 아주 큰 복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년에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고 내 삶을 좀 더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는 새로운 삶을 찾겠다라고 나가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삶에서 독립을 해서 내 자신을 찾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20년 동안 살아와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게 질적으로 만족감이 떨어졌다면 가정생활에서 그러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이들 장가 시집 잘 보내기 위해서 그냥 멀쩡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성당에서 그래도 활동하고 하는데 이혼했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일까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해야 할 그러한 우리들의 그런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권리인데 이것을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고 황혼 이혼은 누가 먼저 하겠다고 했고 할 수 없이 재판 이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혼이 될까요? 되게 여자 쪽에서 먼저 그러냐 남자 쪽에서 먼저 그러냐 예상하시겠죠? 통계는 안 나왔는데 샘플링을 해가지고 물어보면 여성 쪽에서 거의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졌지만 애써 자식들을 위해서 참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왜 1년에서 4년 차까지는 왜 또 이득 먹었냐는 거예요. 왜 살아보지도 않고 왜 딱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20년 동안 사는데 저렇게 힘들게 살아. 야 이거 한번 선택 잘못하면 평생을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딱 보니까 연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 보이네. 나 몰랐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 앞으로 20년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 미래 비전이 막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늦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은 어차피 걸려 있어. 자식들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이혼하겠다. 처음에는 애 없을 때 빨리 이혼하자. 이런 상황이 벌써 이 통계를 통해서 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심리학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 현상이니까 이걸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같이 이제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은 아니고 우리나라 현상으로만 보고 일단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이 서로 함께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얼마나 서로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이게 심리학에서 I'm okay, you okay라고 말하거든요. 예.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사실은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른 가정과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성격이 다 만나가지고 같이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가정인데 어떻게 내 입맛에 다 맞춰요? 그렇다고 어떻게 나는 무조건 죽고 당신 편에서만 내가 무조건 맞춰 살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때 헤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 제가 2004년, 5년, 6년 이렇게 3년간은 수원 가정법원 거기 이혼 그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있었어요. 제가 동선상담 본당 신부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있었는데 이제 신부님이라고 신부님이 이제 상담 심리 전문가니까 그러면은 이쪽 이혼 중재위원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위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바쁜데 꼭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이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이혼 상담을 의무적으로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또는 상담이 효과적이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의정부,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수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자문위원이 필요하니까 좀 와주세요 해서 이제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법원에 온 당사자 두 부부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시죠? 이건 당사자가 딱 오면은 거기는 거의 그냥 서로 막 하늘 쳐다보고 서로 땅 쳐다보고 막 그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두 분이 오는데 이혼 상담을 그 이제 하게 되는 거는 무슨 상담이냐면 사실은 이제 이혼 조정법에 의해서 숙려제도가 있죠. 조정법에는. 그래서 이혼을 이제 결심하고 판사 앞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서류를 내면 그 다음에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3개월 유예 기간 동안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그래도 정하겠다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류 접수하고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빨리 이혼을 시켜줘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 여성의 전화의 상담자들은 그렇죠. 이렇게 특히 이제 매 맞는 여성 또 위기에 있는 가정 중에서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제 배우자들이 있을 때 이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견디질 못해가지고 화를 이제 폭력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위험한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이혼을 시켜줘가지고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위기 상황이 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해서 숙려제도의 장점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으니 그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혼 상담 제도를 거기다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만일에 3개월을 기다리기 싫으면 상담을 받으라는 거야. 1시간. 상담을 받으면 상담자가 도장을 찍어주면요. 이 사람은 일주일 내에 이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 상담이 이혼을 막기 위해서 사실 시작한 거지만 위기의 부부들은 또는 빨리 이혼하고 싶은 부부들은 그걸 역이용해서 일주일 만에 결혼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희 상담실에 오는 부부들은 전부 다 일주일 만에 끝내려고 오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뭐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쉽겠나요? 어렵죠. 그런데요, 의정부 그 하고 그다음에 서울 이제 남부지방병원인가 거기하고 이렇게 수원음이하고 샘플링으로 해서 1년 동안에 한 300커플에서 400커플 정도의 이렇게 데이터를 각 이제 법원에서 이제 취합을 했는데 지금 정확한 지금 이제 기억은 제가 없는데요. 저희 수원만 하더라도 46% 그러니까 그 한 50%라고 보면 2명 중에 한 커플은 이혼을 보류하고 다시 결혼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 상담 1시간인데
한 시간 무슨 화해가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지. 이제 그 한 시간에는 뭐를 이야기를 해주느냐면요,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해봤냐, 두 분이. 그랬더니 막 기껏 노력하는 게 참는 거예요. 무진장 참은 거야. 그러니까 무진장.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제 방법이 없다. 갈라서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이혼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온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웬만하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방법이 있으면은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방법이 어딨냐? 방법이.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 서로를 더 잘할 수 있고 서로 더 좋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메시지로 알고, 그 갈등을 기회 삼아서 더 좋은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시고 싶으냐? 그때 그런 게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런 상담자나 상담실 연계해주면 이제 법에서 걸려요. 그럼 그렇게는 못하고 알아서 가시되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이랬더니 우리 그러면은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런 방법을 해보겠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보려 한 퍼센트지가 저희 쪽이 제일 낮고 한 48% 정도 나오고, 서울이나 의정부 이런 데는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뭐를 알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혼만이 답이다가 아니라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해서 이혼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만이라도 뭔가 중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가정을 깨겠는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남편도 잘 해보자는 거고 아내도 잘 해보자는 건데, 인간적인 심리적인 약점과 단점 때문에 잘 안 맞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예뻐요. 그때 같이 뭉쳐보면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알고 그걸 맞춰가는 방법은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공부 안 시키잖아. 구구단은 외워도 공감하고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잘 안 시켜요. 그러니까 성당 가서 어렸을 때 종교교육 시키라는 게 꼭 하느님 믿고 그런 종교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을 함께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좋은 학원이잖아요. 우리는 학원 다니라 그러면 다들 돈 주고 보내는데 성당에서는 그렇게 무료로 다 잘 아이들 인성교육도 시켜주는데, 그런데 안 보내서 결국은 아이들이 그러한 그 방법, 서로 함께 지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못 받고 이제 중고등학교에 아주 그냥 서로 경쟁사회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러고 살다가, 또 어떻게 하면 서로 함께 같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받기 이전에 벌써 그냥 결혼을 해서 너무도 이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결혼 생활을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알았었으면 내 애를 이렇게 안 키웠을 텐데, 다들 후회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주 손녀한테 막 매달리잖아. 내 자녀들 한번 망친 거 얘 손주 손녀에다 한번 보상 좀 해보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키우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만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내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있었으면 아이들을 최고로 잘 키웠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면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는 이제 아시는 거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어떤 교육이 가장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아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지금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그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이 있고 그런 상담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실제로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억한 마음, 악한 마음이 없고서는 웬만한 부부들은 서로를 함께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너무 안타까워.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은 끝까지 착취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때는 정말 좀 헤어져 줘야 됩니다. 아예 딱 남편이 그래요, 아내한테. 난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당신이 밥 잘하고 청소 잘하고 일 잘하니까 내가 데려왔지, 딴 거 보고 데려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일해. 그리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내 앞에 무릎 꿇어. 무릎 꿇고 내 앞에서 잘못을 빌어.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데 그렇게 사시면서 20년 이상을 사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온통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냥 신체적으로 병이 다 든 거예요. 그 분한 그 감정에 대한 것이 전부 이제 육체적인 병으로 온 거죠. 어떤 분은 이제 봉송체를 갔는데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두 눈을 실명을 했어요. 그 보니까 이제 50살 초반 되셨는데 실명을 하셨어. 그래서 아이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실 다 화병이에요. 화병이 눈으로. 사실 이해가는 가죠. 신경을 쓸 때 제일 이제 예민한 부분이 눈으로 열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눈이 멀었던 그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이제 옛날 분도 아닌데 벌써 이제 두 집 살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정실이고 후실을 또 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거의 살고 이쪽에서 밥만 먹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갈 때 그쪽에서 감기 걸려서 아프다 그러면 같이 따라가서 병원까지 가줘서 위로를 해주는데, 나는 이렇게 아파도 뭐 관심도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사셨는가? 뭐 그거야 그때는 이제 뭐 그냥 이제 병자성사하러 간 거니까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건강한 결혼 생활일까, 이것이 과연 정말 부부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거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가정 생활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유지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는 내가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참은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인정을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참는 거, 그거 나는 그냥 찢어질 대로 찢어져도 내가 이 고통을 참았던 그 인내심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걸 원하실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시길 원하실까? 요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즐겨 하시는 예수님, 물론 즐겨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영성적으로 보면은 뭐 제가 판단을 못하겠지만 심리적으로 보면은 신경강박적으로 봐야 됩니다. 뭔가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하느님을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남의 고통을 원하시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이 주어진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막 지워주시는 예수님하고 같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막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은 고통의 십자가로서 정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지,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그냥 팍 버리고 도망간다? 그럼 예수님한테 엄청난 야단을 맞을 것 같아서 십자가를 못 버리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처벌하시는 판사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판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황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순간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기쁘고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삶을 잘 마무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성가정,
건강한 가족 생활, 건강한 부부 생활에 대한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혜를 물려주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요즘 젊은 애들의 이 이상한 그 이야기들 많잖아요. 무시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무무충이다, 뭐 논내다, 뭐라 그래요, 또 갑질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던데, 그렇게 부르면서 그 어르신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지신 분들에게 지혜를 청해서 그분들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런 미풍양속들은 다 어디 가고 그냥 나이를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러한 어른들로서의 이미지만을 굳히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족함이 많으니 젊은이들한테는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만 이제 지금 느껴지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세대와 세대 사이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항상 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들에게 정말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숙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늙는다는 것이 결코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는 것, 나이가 먹어가면서 얻어질 수 있는 지혜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울하게 가는 거예요. 보통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이혼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연 정서적으로 얼만큼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